어제 특사단 면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별 메시지가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특별 메시지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신뢰 구축의 일환이며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내용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0년 전 노래주점에서 한 여성 사업가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직후 민 의원은 사실 무근이고 억울하다면서도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사퇴 선언에 당 지도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도 어제 오전 2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안 전 지사는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음 달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사들과의 만남도 거부한 채 여전히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전직 방송인, 인권 변호사, 3선 전직 의원까지 출마설이 나오면서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줄곧 대북 강경책을 펴온 야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오늘 비하인드 뉴스에서 짚어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북한, 미국의 외교 라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북한과 미국의 외교 라인도 곧 만나서 조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한 특별 메시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오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장에 들어서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표정이 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와 북한 내 여러 상황들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우리 측 평가를 경청하였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찬을 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특별 메시지가 있었다며 그 메시지에 트럼프는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히든카드가 하나 더 있었던 셈입니다. 이 관계자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핵화 등과 관련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North Korea has made some promises, and again, this meeting won't take place without concrete actions that match the promises that have been made by North Korea. 우리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북미 간 접촉 창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금년간 과거 북미 간 창구였던 스웨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에 모아집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3명의 석방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엔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북 특사의 성과가 발표된 직후 한국 시간으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웨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을 지원한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그간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영사면회 업무를 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스웨덴을 방문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각에선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한반도 내 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오늘 나온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특사단의 설명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라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저돌적인 스타일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말폭탄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줄곧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Is dialogue still possible with North Korea? Is dialogue still possible? Thank you. Why not? Thank you. 햄버거를 먹으며 핵 문제를 단판 짓겠다고 호언장담해온 기업가 특유의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여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할 때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미처 다 설명하기도 전에 알았다. 북한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순간 정 실장 등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은둔의 지도자였던 김정은 위원장은 과감하고 저돌적인 외교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달여 만에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남북 정상회담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까지 파격적인 외교 카드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우리 특사단은 김 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북미 정상 모두가 한 차에 올라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일본에서는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육자 회담을 재개하자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내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서훈 원장은 일본을 방문합니다.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찾는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15일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강 장관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대화 무대에 나서면서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육자회담은 2008년 좌초된 이후 10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육자회담 재개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육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밝혀왔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도 육자회담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는 육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틀로 여전히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핵 검증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함께 여러 변수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먼저 이 비핵화 협상이라는 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약속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단순 핵시설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번 6개항 합의 때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거론한 것처럼 결국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 개런티 오브 레짐이겠죠. 이거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저 영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D는 그러니까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G는 이제 체제 보장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CVID와 CVIG를 어떻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엮을 것인지가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핵심이란 겁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과거 육자회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핵시설 검증이
이제 매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과정이 그래서 될 텐데 뭐 전국 어느 곳에 이제 핵시설을 숨겨놨는지 찾기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 핵 검증하는 거, 핵시설 검증하는 과정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 2008년 육자회담이 좌초될 때 그 배경이 됐던 게 핵시설을 어디까지 신고 목록에 담고 예. 그걸 어느 수준까지 검증할지가 핵심 쟁점이 됐었는데요. 예. 비핵화를 다시 진행하게 되면 이번에도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거란 지적입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김정은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그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서 검증을 위한 제한 없는 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다만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제외한 핵시설이나 핵물질의 폐기는 과거보다 북한이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은 북한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 같군요. 자,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이 북미 회담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안을 한데 뭐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북한이 체제 보장을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뭐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볼 때 이번에도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군사적인 조치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상응 조치로 남한 내 핵 검증, 미군 전략자산의 배치와 전개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은 뭐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이번 두 정상회담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조합 이 부분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의용 실장은 주로 통상과 다자 외교를 담당한 외교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안보실장으로 임명될 때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었습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 뭐 군 출신이 맡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사실상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도 문 대통령이 목사 5,000명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 잡기에 올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예,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겠군요. 네, 지켜 세우니까요. 예.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도 1, 2차 정상회담에 관여한 대북통인데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면담 그리고 CIA와의 정보 라인을 토대로 두 정상회담을 세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요. 물론 뭐 특사단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 평가한 내용 눈에 띕니다. 네, 조 장관이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내려온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양측 최고 지도자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거론을 했고요. 예.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1992년, 94년 당시 팀 스피릿 훈련이 남북관계나 미북 간 대화 차원에서 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한미 훈련들이 조정되는 문제가 한미 간의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양측의 인사들이 많은 접점을 찾으면서 또 이야기를 또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민병도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보도된 지 2시간도 안 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 의원은 2008년 5월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여성 사업가 A씨와 노래 주점을 찾았습니다. A씨는 민 의원이 테이블로 입구를 막고 자신과 춤을 추던 중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1시간 30분쯤 뒤 민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 의원은 JTBC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와 내 기억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삶의 원칙에 따라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로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물러나는 게 당에도 좋다며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와 상의를 안 했다며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삼선 의원이자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으로 여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9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돌아갔습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한 김지은 씨도 2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청을 나선 건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조사를 시작한 뒤 9시간 반 만입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에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어제 오전부터 2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꿋꿋하게 안 지사님의 어떤 그런 것과 같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일부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성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 씨는 성폭력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고 또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서울 강남한 호텔에서 결제한 숙소 영수증도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출장비 신청 대신 사비로 결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안 전 지사가 갑자기 자진 출석한 이유도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 항변을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배우 조민기 씨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A4 용지 6장 분량입니다. 유서에서 조 씨는 같이 공부한 학생들과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입장을 고려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져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를 폭로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억눌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친족 간의 성폭력 피해입니다. 여자라면 한 번쯤 겪는 일이다. 가족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면서 가족들마저 외면하는 현실. 어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초중반의 서모 씨와 선모 씨는 10대 초반 악몽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사촌 오빠였습니다. 침대로 데려가서 당연히 노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상황 없이 그냥 이렇게 끌려갔던 것 같아요.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속옷에 손을 넣는 식으로 추행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받은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계속 만나야만 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또 막 설 인사를 하는데 그 오빠 사진을 보는데 그냥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거의 이제 한 식구처럼 이렇게 새 집에 살았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 참으면 모두가 이 상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고모 사이도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10여 년이 흐른 후 어렵게 꺼낸 그날의 일. 가족들의 엇갈린 반응에 따라 두 여성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여자들 다 한 번쯤 그런 일 겪는데 할머니 쓰러지신다. 큰일 났다. 그때 정말 그냥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얘기라고 알아달라는 거였는데 피해자들한테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손 씨는 지난해 10월 집을 나왔습니다. 반면 서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빠는 위로를 해줬죠. 후련했어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서 씨의 고백에 용기를 낸 친척 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최근 털어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중 10%가량이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이 두려워 대부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민해야 하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비슷한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이렇게 나도 당했다 아무리 외쳐도 그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유명인이 아닌 우리 주변의 비정규직 같은 약자들의 호소는 대개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최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남들은 허드렛 일이라고 했지만 내 손으로 생계를 꾸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공항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 얘기입니다. 이런 자부심은 직장 상사의 손짓과 말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성희롱 그런 건 아주 다반수였죠. 겨드랑이로 손 들어오는 건 예사고. 혓바닥이 그냥 느닷없이 쏙 들어온 거죠. 노래방에서 가슴을 멍이 들게 주물러가지고. 인사평가권을 가진 상사는 계약직 노동자에겐 갑 중의 갑이었습니다.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제대로 조사를 해줄까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용기를 내 성추행을 알려봤지만 돌아온 건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냥 진실을 얘기하고 없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명예훼손이 되고 무고가 되고. 골프장에서 일하던 직원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를 호소했지만 회사에선 그저 덮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난 격리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나 조용히 덮어주면 안 되겠냐. 매일 고객을 대하는 은행 직원들은 성추행은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객 민원이 무서워 호소하질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알몸으로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요. 그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만 세상이 나를 아느냐. 유명인이 아닌 우리 주위의 여성들도 성폭력으로 받는 상처의 크기는 같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아버지와 친누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침대 설치 작업이 시끄러웠다는 게 이 폐륜 범죄를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가 빌라 앞에 멈춥니다. 자신을 나무라는 가족을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24살 김모 씨의 집 앞입니다. 54살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졌고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누나는 오늘 새벽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새로 산 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시끄럽다며 물건을 부수고 화를 내다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 쏴마나 못쏠 박냐.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직후 자신이 가족을 죽였다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정신병력이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에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경찰은 존속살인 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볼 질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검찰은 내일은 이제 뇌물죄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박영준 전 차관 등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나흘 앞두고 검찰이 사실상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질문지를 정리하는가 하면 내일은 뇌물수수 과정에 연루된 측근들을 한꺼번에 소환할 예정입니다. 뇌물수수 과정의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3명이 대상입니다. 특히 검찰은 박영준 전 차관이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회장직을 주는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의 강훈 변호사와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 변호사가 방패로 나섭니다.
이들은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데 늦어도 월요일까진 선임계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당초 합류가 유력했던 민정수석 출신 정동기 변호사는 변론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을 기다린 뒤 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는 2007년 검찰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이 강원랜드 카지노 증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문체부와 강원랜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13년 카지노 증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주무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날입니다. 지금은 수임번호 503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8명 모두 파면에 동의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부패 흔적을 지우려는 역사의 과제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죠? 다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이게 왜 모르시는지를 재판부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유리한 사실을 캐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증인에게 수사 기록을 자세히 물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핵심 질문을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한 달 뒤인 3월 10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심판정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주요 정황도 심리 과정에서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정유라 같이 운동 열심히 하는 미래의 메달 유망주는 정책적으로 잘 키워줘야 한다. 피청구인이 직접 정유라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죠. 정의연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제가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고 최순실 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이거 청와대가 주도한다라고 하고 왜 당당하게 밝히지 않으시고 정경련이 한 거고 청와대는 개입 안 했다.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인선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7개 대기업 회장과 독대했다는 사실 자체는 당시에 항상 비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나온 이 같은 증언들은 4월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혐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되던 그 순간에도 법정에 나오질 않았죠. 여전히 외부 접촉을 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지 39일째 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구형 뒤 2, 3주 안에 선고가 이뤄지지만 재판부는 사안이 워낙 방대해 판결문을 쓰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뒀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은 163페이지, 핵심 공범인 최순실 씨 1심 판결문은 488페이지에 달합니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 박 전 대통령의 판결문도 적어도 500페이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 사법부 불신을 내비치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과 몇 차례 만났을 뿐 가족인 박근영 씨나 최측근 윤전추 전 행정관 등 다른 외부인과의 접견은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하소설이나 스트레칭 관련 책을 읽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건 촛불이었습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죠.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최하은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은 광장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정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23차례 촛불 집회가 열렸고 1,68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탄핵 결정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감시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자인 여성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미투 운동도 이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졌다 말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발언하면서 노동 문제나 여성 문제도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확산됐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광장에서 요구한 개혁 과제들이 입법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촛불 항쟁은 이게 완성이 되거나 종료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탄핵 1년,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은 오늘도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지방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 공공의대입니다. 서울시립대가 폐교된 서남대의대를 공공의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정혁 기자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폐교된 서남대의대를 인수해 남원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캠퍼스를 공공의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역 의료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의대는 그동안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267명이지만 울산과 경북은 1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대학 정원은 교육부가 정하지만 의대만큼은 지역별 의사 정원을 고려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대학 외에 공공의대를 만들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큽니다. 이 때문에 기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의료계 반대를 피해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힙니다. 복지부도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직접 나설 수 있고 군의관 확보가 필요한 국방부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어 서울시립대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 호주에 대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총리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약속했다는 건데 관세 추가 면제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우리도 면제를 위한 설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영화감독 김기덕 씨도 교과서에서 내용이 빠질 전망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등 일부 교과서엔 김 씨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내용 등이 실려 있는데 교육당국은 해당 출판사가 수정을 요청하면 승인할지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인천에서 일본 오사카로 가던 제주항공 비행기 안에서 천장 패널이 떨어져 승객 4명이 다쳤습니다. 제주항공은 다친 승객들이 요청할 경우 치료비 등을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퇴역 군인 주거시설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범인과 인질로 잡힌 3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이 시설 전직 직원인 범인은 현지 시간 9일 오전 무장한 채 난입했고 8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 인질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뜨거운 송파을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6월 지방선거 때 몇 군데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펼쳐지는데 그중에 이제 송파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에 전략 공천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지역구죠. 네, 맞습니다. 물론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제 배 전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누가 나오길래 뜨거운 지역구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이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도 열렸는데요.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의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자리를 찾았는데요. 이 송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서 한미 FTA 협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그 출판 기념회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인물이 저 송기호 변호사하고 악수하고 있는 사람, 역시 방송에서 자주 봤던 사람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BN과 채널A에서 앵커로 이름을 알린 박종진 예비 후보입니다. 예. 이 바른미래당으로 이미 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예. 그래서 두 앵커가 계속 거론이 되면서 일각에선 송파을 방송 대전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또 배현진 전 앵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이런 대결 구도가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부터 방송 탄압을 받은 인물이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 노조는 이 홍 대표가 삼는 이 방송 장악 프레임에 대해서 위선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변호사와 뭐 전직 의원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도전을 하기 때문에 꼭 뭐 방송 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 분명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의 또 젊은 방송인이 덩달아 또 이름이 여기 이 지역구에서 오르내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출마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예. 일각에서는 SBS 기자 출신인 한정원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서류일 뿐입니다. 예,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면 역시 이제 민주당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여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론된 민주당 내 이제 하마평 이 인물들만 해도 여러 명인데 이 당내에서 예선전도 이 지역구 하나 놓고 치열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물론 경선이라는 원칙을 그래서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또 거론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장이었던 최재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예, 삼선 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친문 인사하면서 삼선이어서 꽤 중량감이 있는 인물로서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치열한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 이제 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된 이유가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해서 그런 거고 최명길 전 의원 역시 MBC 방송기자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예, 참 뭐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뭐 유명세보다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콘텐츠가 중요한 거겠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한결같은 반대입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도 포스팅을 계속 올렸었는데요. 먼저 예. 그 내용 보시죠.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핵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벌이는 남북 평화 사기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번에도 노란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란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썼습니다. 달걀이 쌓여 있는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2000년대의 남북 정상회담도 희대의 평화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오늘 올린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 남북 정상회담 과거의 남북 정상회담을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성사가 되게 된 거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고 역시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결정을 내린 주체도 뭐 우리가 아니라 이제 미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거의 홍 대표의 발언을 쭉 살펴봤는데요. 연초에 남북 협상이 시작될 때 홍 대표 이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북한과만 대화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이 대북 특사단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라는 결과를 내놓자 이번에는 지방선거용 위장 평화 쇼다. 두 번이나 속고도 또 속아 넘어가게 생겼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건데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조한 터라 어제 발표에 무조건 비판만 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발언에서 그런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북미 대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 주제는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 과거 이제 남북 대화 정상회담과는 또 달리 북미 대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2도, 대구와 부산 15도, 광주 16도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가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